많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책을 예. 갖다가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간 같고. 네. 오랜만에 일상에 되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사실은 명절 즐겁고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는 데지만 네. 또 스트레스도 좀 받는 맞아요. 명절 증후군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반가운 얼굴 만나서 좋은 네. 자극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번 주말에는 정말 오늘 소개해 주신 신간 읽으면서 네. 네, 좀 차분하게 보낼까 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러게요. 네. 네. 다시 한번. 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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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또 이게 새해랑 달리 또 설 명절은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그럼요. 네, 저한테는 그 신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1월 1일보다는 그 2월에 있는 그 설이 진짜 더 명절처럼 느껴져요. 더 길게 쉬잖아요. 맞아요. 신정이라는 건 옛날 구정해서 네. 일본식 표현인데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사실 새해 첫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 이게 맞는 거겠죠?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매 명절 때마다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곤 합니다. 명절 계획을 세우세요? 명절 때마다요. 오. 이참에 네. 집에 있는 책을 좀 정리해야겠다. 아. 이런 다짐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책을 정리하기에 명절이 늘 짧더라고요. 네. 네. 그 책 어디 정리하시겠어요? 이미 다음 추석으로 밀어놨습니다. 네. 예. 저는 저한테 이 그 2월에 있는 이 첫날은 1월에 세웠던 계획들을 2월 시키는 그런 2월의 새해죠. 아니 우리 네. 북밴들은 다 여유 있고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2월 하면 되고 뭐 다음 명절로 연기하면 되고. 그런데 네. 3월로 갈 때도 2월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네.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뭐 이런 식의 네. 예. 계획을 세웁니다. 네. 신간 소개부터 해볼까요? 이번 주도 모두 9권 준비해 주셨네요. 네. 네. 여기에 4권, 네. 저기에 5권 해가지고요. 추천해 주신 9권들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박태근 북밴부터 신간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요즘엔 책 고를 때 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목과 표지에 고양이가 있으면 선택이 잘못되지 않거든요. 네. 오늘 온 신간 중에서 고양이 임보일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임보일기요? 네. 고양이 임- 이름이 임보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아니면 임보는요, 네. 임시 보호의 줄임말입니다. 아. 왜 고양이들이 구조가 되면 음.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나기 전에 당분간 그 고양이를 보호해줄 네. 또 거처가 필요하거든요. 그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구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난민 수용소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작가가 이전에 고양이 그림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미 길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집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2마리의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임시보호로 5마리 고양이를 한 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예. 고양이가 총 7마리가 있는 겁니다. 예. 마음은 좋았으나 예.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 대가족인데요. 네. 그 이야기들을 일기처럼 글로도 적고 또 본인이 그림도 그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한 책인데요. 최근에 뭐 동물 관련된 이슈가 한국에서도 네. 좀 불편하고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임시보호라는 거 아마 각자 집에 상황이 되신다면 한 번쯤 적극적으로 나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이 표지에 그 고양이 7마리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제각각의 모습으로 뛰어놀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름을 맞추실 수도 있어요. 오. 꼬부리, 긴꼬리, 밀크티, 곰돌이, 상색이 이렇거든요. 네. 생김새로. 근데 저도 이거 관심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이게 입양이 안 되면은 그 임시 보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막 네. 8개월, 9개월 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를 하실 때. 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안락사 이런 문제가 없이 사람들이 좀 주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이채영 북마스터께서는 어떤 네. 신간 준비하셨어요? 이 도노도노라는 건데요. 도노. 네. 예. 우리 옛날에 그 공부할 때 도노 점수. 네. 그러니까 이때 도노라는 건 문득 깨닫는다 이런 뜻인데요. 도노
깨달음이 2번 있나 봤더니 앞에 있는 거는 돼지 돈자고 뒤에 있는 오자는 까마귀 오자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와 까마귀가 문득 깨닫는 것 이런 뜻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인데요. 네. 박황재영 작가의 글씨, 그림, 조각 이런 내용들이 작품들이 있어서 일상의 언어를 표현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책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이 출판의 내역이 중요해요. 네. 우리나라의 책들 대부분 다 서울에서 만들어지죠. 원래 책을 인용할 때 보면은 어디서 출판됐는지라는 소재지를 써야 하는데 우리의 참고문헌은 소재지를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게 거의 99% 이상이 서울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시골의 뭐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친구가 37년 만에 만나서 함께 1인 출판하는 사람과 저자가 책을 만들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뒤에 한번 쫙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이 책이 출간됐는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성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좀 다양한 공간 속에서 책이 출판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함께 해볼 수 있는 네. 책입니다. 안에 궁금한데요? 몇 장 좀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씨도 있고요. 네. 예. 그림도 있네요. 이것도 고향이네요. 네. 그러니까 역시 진리입니다. 네. 이것도 네. 잘 팔리겠네요. 네. 네. 이어서 윤성우 북대는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제목의 제목이 좋아요. 매일매일 제목이 좋은 좋아요. 날. 예. 이 책이 일시호일이라는 또 영화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일시호일. 네, 네. 똑같은 뜻입니다. 아.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뜻인데 한자 네, 한자어로 표현이군요. 표현을 해서 그 영화가 지난달에 개봉을 했고요. 이건 혹시 다도에 관심 있는 분 있으세요? 다도? 네. 관심은 정말요? 다도. 네. 네, 실제로 일본에 갔을 때 그 다도 수업에 참가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식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네. 들어가서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찻잔을 어떻게 잡아야 맞아, 되고 맞아. 이런 게 하나하나 배우는데 음. 와 이걸 어떻게 다 배우지? 라는 그런 좀 압박감? 네, 이런 게 좀 그렇죠.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모 여행 프로그램에서 갔을 때 배워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20살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주인공이 지금 25년이나 지금 다도를 배우면서 그 다도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게 일본에서는 40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화돼서 거기에는 또 이제 키키키린이라는 정말 일본의 유명한 국민 배우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더 네. 이상 볼 수 없는 그분이 또 출연하신 작품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다도를 배우는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듣는다.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을 바라본다.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몸이 갈라질 듯한 추위를 맛본다. 어떤 날이든 그날을 마음껏 즐긴다. 다도란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 다도와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 보니까 요즘 날씨도 생각이 나요. 네. 요즘에 따뜻하면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고요. 미세먼지. 추우면 날이 맑잖아요. 사만사미. 그렇죠. 네. 이걸 오늘은 따뜻하니까 먼지 많겠네. 오늘은 맑은데 너무 춥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맑겠다. 오늘은 따뜻하겠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보는 그런 장면도 제목하고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자, 이어서 허이 북대는요.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티보르와 너접은 벌레라는 책인데요. 네. 뭐 그림 보면 고양이는 아니지만 역시 고양이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토끼입니다. 네. 성인 독자를 위한 건 아니고요. 어린 자녀를 둔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저 티보르가 어느 날 내 집에 너접은 벌레가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벌레만 잡으면 우리 집이 깨끗해지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 벌레를 이제 잡으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에도 한 몇 마리 사는 것 같아요. 빨리 잡고 싶어요.
그 동심에 이게 확 마음에 와닿으면 그럼요. 태국분께서는 네. 예. 아니, 다들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새삼스럽게 몇십 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유성님 네.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사나 보죠? 의외로? 네. 울렁각시가 필요해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뭐 이 책을 읽고요, 함께 뭐 너접은 벌레를 찾기보다는 빨리 방 청소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돋우는데 참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너저분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싫은 어감은 아닌 것 같아. 나만 그런가? 많이 들으셔서. 네, 너저분한 게 좀 자연스러운 표현 같기도 해요. 네. 좀 너저분한 거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간 9권 준비한 중에 몇 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된 책 읽고 싶으신 분들, 나는 저 책이야, 뭐 이런 생각들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하면 그렇게 구할 하면 수 있죠?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 TV 책방 북소리 홈페이지와 SNS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전체 다 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남동에서 음악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리세라고 합니다. 음악에 관련된 책들이 모아져 있는, 큐레이션 되어 있는 책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쉽게 음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원래 차고예요. 차고였는데 좀 아까운 공간이다 싶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을 알리는데 책이 되게 좋은 매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음악 서점을 열게 되었어요. 소설 중에서 음악이 좀 흐르고 있는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음악가들이 좋아했던 소설이라던가 그런 것도 큐레이션 하고 있고요. 악보나 그런 것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하러 나왔고요.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입니다. 그 시절 우리들의 팝송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비틀즈 레디비부터 시작해서 빌리 홀리데이, 글로리 선데이까지 해서 총 102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왜 자기 추억을 소환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당시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음악에 담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책 마지막에 QR코드가 있어서 음악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친구들과 가장 음악을 많이 들었던 시기가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락 음악을 되게 많이 즐겨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이제 여기 건잔로지스의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이라는 곡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벤저스님들 혹시 추억이 담긴 음악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죠? 기분 좋은 만남 시민 북벤저스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연남동에 위치한 음악 전문 서점 L책방 다녀왔는데요.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진양이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떤 음악 듣고 싶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곡은요. 점점점. 우와. 네, DJ 30, 느낌이 예. 물씬. 네. 오늘 저희가 그 L책방의 추천 책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왜 갑자기 뒤늦게 얼굴이 화끈거리죠? 네. 근데 이 라디오라는 매체에 아주 특별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서 속삭이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 맞아요. 예. 그 L책방에서 네. 이 책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 우리들의 팝송. 네. 그래서 읽어봤더니 지금 현직 방송사 PD로서 라디오 방송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기억나는 모든 팝송들의 리스트를 쭉 했고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팝송의 사회문화사 이런 느낌이 들어서 레디비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게 다 있네요. 에피타프, 뭐 예스터데이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50대, 60대에게는 가요보다는 팝송이 그들의 기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 뭐 문화 전반적으로 다 뉴 레트로해서 옛것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 크잖아요. 네.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퀸도 화제가 됐었지만 맞아요. 옛날 팝송들을 갖고 와서 마치 새 곡을 찾은 것이냐, 이 곡 너무 좋지 않아 엄마 뭐 이러는 맞아. 정말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음악으로 또 다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드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한 몇 곡 정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102곡. 저는 100곡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102곡이더라고요. 절대 뺄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3곡도 빼기가 네.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근데 102곡 중에서 북마스터님께서는 어떤 곡이 가장 그래도 좀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사실은 뭐 옛날부터 좋아했지만 최근에 더 그 의미가 떠올랐던 곡이 하나 있어요. 존 레논의 이매진. 네. 이 노래 자체가 70년대 초에 미국과 영국의 차트 넘버 원. 네. 를 오랫동안 했고요. 84년도에는 킬링 필드라고 하는 네. 사실은 캄보디아의 대학살을 다룬 영화인데 마지막 엔딩곡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반전, 평화, 지금은 내가 몽상가로서 그것을 희구하지만 언젠가는 평화의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저는 요즘에 한반도에서 우리가 평화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매진을 좀 떠올라요. 북마스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노래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가 술술 지금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이런 옛날에 내가 들었던 음악들, 나를 흔들었던 음악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 나를 좋겠는데요. 흔들었던 음악들 좋다. 언뜻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시골에서 로큰롤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공중근해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에세이인데요. 이 사람이 완전 일본의 깡촌에서 살았던 겁니다. 네. 70년대 초중반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가 한창 영미권에서는 이제 락이 반권위, 저항 이런 것의 상징으로 인기를 끌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들었던 음악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도시 문화를 만나고 세상을 깨달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책도 장 제목들이요 다 옛날 음반 제목입니다. 그래서 뭐 비틀즈 에비로드도 있고요, 네. 또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도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요 네. 카세트 테이프 이미지죠 이거. 맞아요. 사이드 A. 사이드 A. 네. 솔직히 말해봐요. 카세트 테이프의 앞뒤에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좋아하는 그럼요, 여친한테 주고 그럼요. 있으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을 전달받을 수 있는 창구가 네. FM 라디오였고요. 그때 FM 라디오도 있고 카세트 데크가 함께 있는 이른바 그렇죠. 붐박스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 노래가 나올 때 빨간 버튼하고 플레이를 함께 누르면 녹음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진행자의 목소리를 싹 빼고 거기에 포즈를 한 2, 3초 넣고 해서 우리가 카세트를 스스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다 이제 볼펜으로 노래 제목을 써서 좋아하는 사람에 전달했었던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카세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조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통조림과 같은 거였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담아서 이것 좀 들어봐라고 얘기했던. 북팬 여러분께서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내가 제일 먼저 산 뭐 음악 관련 테이프나 뭐 LP나 전 초등학교 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공존했죠. 예, 카세트 저는 테이프가. 중학교쯤 넘어갈 때는 이제 CD 플레이어로 대체가 되면서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이제 CD를 많이 네. 들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카세트 테이프는 서태자 이제 1집이었어요. 이야. 됐습니다. 예. 예. 서태지 세대시군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전 리어카에서 사가지고 정시간이 버스가 있어서 그냥 뭐 해적 예판 지금은 뭐 구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정말 흔하게 그럼요. 그냥 불법 복제로 돌아다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맨 처음에 제 돈을 주고 산 그 테이프는 시네마 천국의 OST였던 것 같아요. 네. 저의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만들었다라는 게 생각할수록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저 혼자 막 그거 많이 사가지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요. 네.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 여러 장르가 있는데 우리 팝송 얘기 좀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중에서 팝송을 제일 아까 국악 발음이 어렵거든요. 팝송은 어떻게 좋아하는 곡? 저한테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백스트리트 보이즈 그리고 웨스트라이프 아직도 그 노래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그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요. 네. 내가 그때 뭐 했지라고 막 As Long As Love Me 들으면 그래 네가 어디에서 왔든 뭘 하든 네가 나를 사랑만 하면 난 널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걸 막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그래요.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딱. 가수들의 곡들하고. 저도 팝송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 우리들의 팝송에 나와 있는 팝송들은 저보다는 조금 윗세대 분들이 더 많이 들으셨었던 것 같고요. 저희 때는 그 팝의 디바들 너무 많았었던 시절이죠. 머라이어 캐리, 위트니 휴스턴, 셀린 디온. 저는 약간 좀 저음의 디바였던 토니 브렉스턴 굉장히 좋아해서 언브레이크 마이 하트 같은 거 눈물 쭉 나고 정말 너무너무 불러야 좋아했던 되는데 참. 여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박태근 북배는요? 저는 팝을 즐겨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가사와 감성에 되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뭐 송창식 씨나 이문세 씨 오늘 네, 이런 분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고요. 그런데 좋죠. 이상해. 나랑 정보가 비슷해. 이상한 건 아니죠. 아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팝 문화를 생각해 보면 저희 때는요. 팝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앨범들을 TV에서 광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던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시즌에 맞춰서 그걸 사서 듣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나네요. 네.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좋아요. 촉촉하게 젖는 느낌도 맞아요. 있고요. 예. 자, 시민북팬 L책방이 음악 전문 서점입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 있는 책, 여러분께서도 그 관련해서 음악 관련된 책을 좀 지금부터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네. 네. 목소리 나올 때마다 사실 그 보석 상자에서 제가 하나씩. 숨겨왔던 보석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책. 네, 음악 없는 말이라는 책인데요. 유난히 애정하시나 봐요, 이 책, 지금. 여기에 손때가 막 묻었죠. 네. 포스트잇도 막 붙여놓고. 네네. 음악 없는 말이라는 이 책은요, 필립 글래스가 이제 직접 쓴 책인데요. 이분은 그 원래 작곡가지만 영화 음악에서 참여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미니멀리즘의 거장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이 책을 신간 코너에서 보고 이건 너무 책도 두껍고 절대 이 미니멀리즘 하는 작곡가의 책을 번역되지 않겠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사가지고 막 선물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책이 책값이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근데도 제 주변에 있는 그 음악 감독님들한테 정말 많이 선물했던 책입니다. 네. 사실 저는 영화 음악가 하면 뭐 대중적으로 히사이 시조나 예, 뭐 존 윌리엄스나 저한테는 좀 익숙한데 필립 글래스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음악을 좀 만들었나요?
30편 넘는 영화 음악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영화는 뭐 트루먼 쇼 같은 그런 영화나 아니면 뭐 쿤둔이라는 영화는 달라이라마를 그 마틴 스콜시즈 감독이 만든 네, 그런 영화거든요. 뭐 이런 작품들을 했고요. 뭐 오페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연도 직접 하는 그런 작곡가예요. 구체적인 장면과 음악을 좀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The Hours라는 영화에서 사실 저는 먼저 알았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3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서로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3명의 여성 캐릭터를 하나로 이어주는 시퀀스가 바로 이 시퀀스인데 여기 흐르는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요. 두 번째 시퀀스, 자살 다음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중요한 건 3명의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립 글래스는 사실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앞서서 작곡하던 작곡가들이 좀 잘렸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의뢰를 받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A, B, C라는 3개의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어떤 엮어놓은 새끼줄처럼 그런데 그 새끼줄이 그 영화가 흘러가면서 쭉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필립 글래스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 박찬욱 감독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스토커라는 영화 할리우드에서 찍으면서 이제 필립 글래스에게 연락을 해서 음악을 좀 작곡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장면에서 이제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포엔즈가 막 손이 얼키면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적 기묘한 감정이 굉장히 긴박하면서 긴장감 있으면서 섹시하기도 하고 에로틱하기도 하고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저 작곡가가 누군가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박찬욱 감독이 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차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도 워낙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필립 글래스 같은 작곡가에게 자기의 음악을 그 영화 음악을 좀 부탁을 했었던 거죠. 여기서는 뭐 사실 우리 뭐 썸 탄다 그러지만 뭐 썸을 넘어서 너무나 섹슈얼한 것을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음악에서 미니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거꾸로 아주 화려한 영화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뭐 엔니오 모리코네나 뭐 존 윌리엄스 같은 그런 작곡가의 음악들을 들으면 그 선율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화려한. 네,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잖아요, 저희 머릿속에. 근데 사실은 미니멀리즘 음악가들의 곡들은 그렇게 어떤 멜로디가 남진 않아요. 대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강렬하지 않고 좀 단순한 그 선율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음이 뭐 이탈하기도 하고 또 첨가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상 화가들 그림 보면 어떤 거는 저게 그림인가 뭐 낙서 같기도 하고 애들이 그린 그림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화려한 그림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의 예술적인 이론이 너무나 튼튼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필립 글래스도 그런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인 면 못지않게 자서전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어릴 때 아버지가 음악상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가까이서 접했고 15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말씀처럼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세계 여러 곳을 또 떠돌아다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저도 이제 배고픈 프리랜서 글쟁이로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동안 계속 어떤 그 몸을 사용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대관공도 하고 뭐 택시 운전사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 그게 당연하고 자기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에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니 표지만 봐서는 마크로스코 그림 같기도 하고요. 어쩐지 이 작곡가가 하고 있는 어떤 음악적 세계를 네, 저런 식의 선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필립 글래스의 자서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문학평론 쓰는 입장에서 자서전은 좀 의심스러운 양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은 좀 감추고 이런 부분은 슬쩍 미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감해서 읽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립 글래스뿐만 아니라 모든 자서전의 저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모든 자서전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글의 특징이죠. 다 어차피 선택적인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자서전 특별히 더 그런 것 그럴 같습니다.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어서 박혜근 북밴.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피아노 선율에 여러분들을 흠뻑 빠뜨릴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일본 소설가죠. 온다리쿠의 작품 꿀벌과 천둥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예. 아유, 책이 두꺼워서 막 넘어져요. 700쪽 정도 되는데요. 아니, 근데요, 궁금해요. 이건 좀 약간 사적인 그렇지. 얘기인데, 원래 책을 이렇게 읽으세요? 네, 늘 그렇게 읽습니다. 그럼 색깔별로 뭔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색깔별로 의미는 없고요. 없고. 골고루 그냥- 써야. 네. 아름다우니까? 아시는군요. 저도 이런 타거든요. 근데 저기 뭘 표시해 놓은 거예요? 기억할 만한 대목이나 예, 예. 인상 깊은 부분들을 표시를 해놓는 거죠. 섬세하게, 야. 예, 섬세한 분인데, 제가 작년 SNS에서 클래시컬 뮤직을 네. 좋아하는 분들이 음. 가장 많이 네. 포스팅 많이 한 책? 이 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클래시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못 읽었습니다만. 이게 예전에는 이런 소설이 나오면요. 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읽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네. 네. 아니면 굉장히 깊게 다뤄서 음. 클래식을 모르는 분들은 읽을 수가 없는 없었지. 책이었거든요. 아. 이 책은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한 콩쿠르를 이제 취재를 해서 쓴 책인데요. 그 실제로 작가가 취재한 콩쿠르가 현실에도 있고요. 그 대회에서 조성진 씨가 입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조성진 씨의 프로그램북에 온다리쿠가 글을 쓰게 됐거든요. 네. 그런 재미난 사연도 있고요. 이 콩쿠르에 총 4명의 주인공이 참여합니다. 근데 각양각색이에요. 이 네.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관심, 혹은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측면들의 캐릭터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이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앞서 스토커의 장면을 봤기 때문에 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이 책에서 전혀 교육받지 못한 그렇지만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소년이 피아노 이제 콩쿠르에 나왔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어린 시절에 음악을 하다가 오랜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아야라는 그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요. 달빛이 창가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연주하다가요. 네. 갑자기 플라이 투 더 문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월간의 2악장, 3악장을 연주를 하는데 다리 주제군요. 이걸 받아서요. 그 여자 주인공이 다시 또 재즈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이 장면이 하나로 펼쳐지는데 둘이 서로 교감하면서도 네. 이 사람 정말 음악의 신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 말만 들어도 그 책 꼭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게 2017년 일본의 서점 대상을 또 수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뭐 잡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콩쿠르라는 이 경연 자체가 사람들을 딱 긴장감 있게 몰입시키잖아요. 맞아요. 또 네. 4명의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사연이 또 절절할 테고요. 이들이 모여서 어쨌든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네. 얼마나 박진감 넘칠까요? 네. 저도 못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싶죠. 예, 진짜 예,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꿀벌과 천둥이라는 그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자연에서 오는 소리죠. 꿀벌과 천둥. 네, 일종의 원초적인 소리를 이제 상징하고 은유하는데 그러니까 음. 꿀벌이 내는 소리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리고 천둥이 내는 소리는 굉장히 우리가 멀리 있지만 그래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소리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글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쉽게 익힐까?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직 읽지 못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박진감 있게 펼쳐지고요.
실제로 읽은 독자들이 네. 음악을 워낙 많이 찾아 듣다 보니까요. 네. 출판사에서 여기 나온 음악들로 음반을 만들어서 아. 함께 전해주기도 했을 예. 정도예요. 저도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음악은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빗방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이런 식의 묘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네. 만화적인 느낌도 들어요. 아, 그래요? 워낙 독특한 캐릭터들이 연주를 펼치는데 그 연주들을 조금은 과장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마치 일본의 그런 소년 만화를 보는 느낌도 드는데 그게 과하지 않고 음악과 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애호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책에는 반응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평 중에 음악이 들린다 이런 서평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독자들이. 이 둘의 협주를 끝내는 장면에서 작가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날아오른다. 어디까지고 날 수 있다. 아야는 피아노를 치면서 어느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너머 높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있었다. 저기까지, 아니 더 멀리. 지금 우리는 달마저도 뛰어넘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그 순간 아득한 우주 저편을 날고 있었다. 콩쿠르도, 음악의 신도, 모든 것을 잊고 치르게 우주로. 아까 만화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두 사람이 손 붙잡고 저 우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만화로 그려졌으면 진짜 그런 식으로 표현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음악에 대한 이미지를 그토록 강렬하게 기억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다 이유가 있네요. 예. 그렇죠. 자, 허위북뱅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제목은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낯이 익으시죠? 네.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터뷰어로서 일본의 세계적인 마이스트로인 이 오자 세이지와 함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뭐 알다시피 하루키는 워낙 음악의 조예가 깊습니다. 뭐 재즈바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클래식도 좋아해서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들면서 많은 음악을 들었고 또 그걸 소설 안에 집어넣어서 정말 많은 음악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뭐 예컨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에서는 그 리스트에 순례해라는 그 음악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풀어놔요. 그리고 1984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대입법적 구성을 가지고 바흐의 음악을 이용해서 그 소설적인 형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오자 세이지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음악적 이야기를 나눌까 궁금함을 자아낸 책입니다. 결국은 문자라는 게 침묵의 미디어잖아요. 글자는 시각이고 소리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 음악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 되게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장르인데 그것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하루키의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야, 이런 음악의 세계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구나에 대해서 또 감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책에서 좀 재미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같은 음악을 가지고 어떤 작곡가, 어떤 피아니스트가 만나서 같이 연주를 했는지 그것 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컨대 베토벤의 그 콘체르토 3번 같은 경우는 뭐 굴드와 뭐 번스타인이 연주한 버전, 그리고 굴드와 카라얀이 연주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 세이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로서는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카라얀에게서 음악을 배웠고 또 번스타인 밑에서 부지휘자로 네.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상황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경험담을 막 풀어놓으면서 그때 굴드가 사실은 되게 맞아.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때는 참 카라얀 선생이 독선적이었지.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좀 육성을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사실 오자와 세이지보다는 저는 그 하루키가 어떻게 인터뷰어로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어떤 이야기를 끌어냈을까가 더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책을 펼쳤더니
이렇게 보통은 사실 제가 어떤 감독님이나 누구를 인터뷰하면 저는 좀 질문을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추격해서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보면은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놓고 둘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문학가이지만 너무나 또 음악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대화를 보면 말씀하신 맥락에서 즐기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중간에 보면 정말 둘이서 거의 한마디씩 막 계속 대화가 속도감 있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났던 건 하루키가 이제 글과 음악의 어떤 유사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오자와 세이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하는 거. 그렇죠. 하루키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왜 듣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듣지만 그 음악을 듣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문체로 그 리듬이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어떤 문체에는 그러니까 클래식적인 격조 또 재즈적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은 다 음악에서 왔다라는 거죠. 네. 아니 뭐 오죽하면 하루키가 음악 관련해서 글을 내면은 그 책에 실린 음악들이 음반화돼서 팔리겠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이제 80이 넘었잖아요.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80이었을 때 연주회를 했을 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생일 축하 곡을 연주해줘요. 그런 뭐 장면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울어요. 쭈글쭈글한 그 작은 그 체구에. 근데 본인의 그 아이가 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데 뭐라 그럴까요? 그 몸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는 정말 순수한 느낌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어서 클래식 음악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연주한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클립 찾아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표정으로 돼 얘기하니까.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학습 능력,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쫓아가고 거기서 좀 어긋나면 큰일 났다 뭐 이런 어떤 강박 속에 사는데 나이가 들고 자기가 그 장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또 자유로워진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것들에서 거침이 없는데 이 두 분의 대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우리도 좀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오늘 이 책들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정확히 취향이 좀 나뉘어서 크게 막 경쟁이 붙을 것 같지는 않아요. 딱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어떤 책들을 다 이렇게 청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앞으로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시민 북벤저스가 되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꼭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저녁 보내십사 하는 인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영호입니다.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형, 나 아놀드야 형. 내가 보기엔 형 머릿속에는 정말 몇천 권, 몇만 권의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김용호를 만들어주는 어떤 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 책을 권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형, 꼭 좋은 책 추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지금 맨날 살아간대. 어떻게 됐지? 그냥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만났던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했고 그 친구는 제가 책을 일도 안 보는 줄 알았대요. 저를 만나면서 형이 정말 책을 많이 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낌과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들을 한번 접해보자, 느껴보자, 배워보자. 그게 되게 저한테 행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2013년에 쓴 책인데요. 그대 살다 있다거든요. 간혹 스치는 바람이 시원해져 오는 걸 보니까 가을입니다. 뭐 이런 책이에요. 산문을 닮은 시, 그다음에 시를 닮은 산문, 뭐 이런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찍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살았을 때, 막 뭔가 막 팍팍하게 살 때 가끔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해서 엄청나게 뭘 얻어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소녀 감성이었던, 소년 감성이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외모하고 어울리지 않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글 쓸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글 쓸 준비를. 바람 불면 사연이 생기고, 비가 오면 사연이 생기고, 밤이 오면 사연이 생기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사연이 생기고.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바빠요. 겨우 어젯밤을 보내고 그 밤을 미처 정리도 못했는데 또 다시 또 아침을 맞고 있어요. 이거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SNS에 지금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보고서 이걸 되게 좋다 했더니 밑에 김용호가 써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제 그런지. 좋은 글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또 다시 좋은 글. 네, 그렇죠. 사실은 글 쓰는 건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써서 제가 다시 배색해서 읽어보면서 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제가 가끔 욕심이 생기거나 고집스러워질 때 그런 나를 바로 잡으려고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끔 후배들이 얘기를 해요. 커피 마시다가 혼자 막 엄청난 다른 얘기하다가 끄적끄적 글을 쓰면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글이 생각이 나냐고. 그래서 몰라,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바람이 불어서 사연이 확 생겼다고. 네, 그렇죠. 멋있진 않아요. 약간 미친놈이죠. 뮤지컬 배우 이건명입니다. 평소에 책을 좀 들고 다니고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늘 언제나 밝고 씩씩하고 웃음이 많고 항상 행복이 가득한 권명아. 지금처럼 그런 밝은 웃음, 즐거움, 그리고 행복,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말고 죽는 날까지 늘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래, 끝. 그런 얘기 때문인데요. 어떤 책을 추천하세요? 그건 뭐 알아서 하라고 하지. 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정미입니다. 성신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야 뭐 워낙 늘 잘 지내는 사람인데 네.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많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깨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말을 좀 할 수 있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간밤에는 또 혼자서 노래방을 가가지고 노래를 또 열심히 불렀습니다. 혼자 노래방. 예. 네. 예. 노래방 얘기하니까 네. 노래방 가면 정말 빼놓지 않고 나는 이 노래만은 꼭 부른다. 그런 곡이 있나요? 알았어요. 들어보세요. 들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심수봉입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꾀꼴 같지 않아요? 예. 네, 뭐 평소에 집어 던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예. 저도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좋아하고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오늘 해결책에 도착한 사연, 바로 이 노래 때문에 고민이라는 그런 사연인데요. 그렇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에 사는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여자친구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해결책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자친구랑 잘 되기 전에는 노래가 저희 커플의 컴퓨터였거든요. 출근길 많이 힘들지? 이 노래 한번 들어봐. 기운이 좀 날 거야. 완전 취향 저격인데? 오빠 고마워요. 이 노래 듣고 너 생각나더라. 같이 들어볼래? 정말 뭔데? 그렇게 시작된 연애. 그런데 요즘은요, 여자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노래 추천해달라는 통에 머리를 쥐어 짜내느라 뭔 일을 못해요. 오빠, 나 지금 시험 공부하다 굉장히 지금 정신 하나도 없거든?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집중 잘 된 노래 빨리 추천해줘. 빨리. 나도 시험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 지금 나 지금 굉장히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허기지니까 빨리 지금 허기를 팍 갖출 수 있는 그런 빨리 노래 추천해줘. 빨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라면 끓여주세요. 조금 있으면 이 화장실 갈 때 들을 노래 찾아달라고 할까봐 무서운데요. 오빠는 지금 화장실. 빨리. 제가 무슨 노래 추천해주는 AI도 아니고 여친한테 노래방 책을 사다 줘야 할까요? 해결책에서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 동혁 군이 노래를 선별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 별을 따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다줬거든요. 지금 하늘에 별 세보면 하나 모자랄 겁니다. 한번 세보세요. 그 지금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뭐죠? 나 지금 굉장히 욱하는데 동혁이 빨리 노래 하나 빨리. 긴장하시고.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사연을 보니까 예. 이 사랑이 식으신 거는 절대 아닌 아닌 것 것 같고요. 같아요. 예, 그 동혁 군이 여자친구분한테 노래를 너무 열심히 지금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좀 미천이 떨어져서 슬슬 불안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쪽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북소리 최고의 로맨틱가인 우리 성신평론가께서는 우리 동혁 군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 해결책은 국어학자 한성우 박사가 쓴 노래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동혁 군, 이 여자친구 분께 노래방 책을 선물해야 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책은 노래방 책이라는 바로 그 매개를 통해서 한국인이 즐겨 부른 노래 26,250곡. 2만 곡이면 네. 앞으로 한 30년은 추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잘 늘려서 쓰면 300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계란책 예.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노랫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예. 잘 정제돼 있잖아요. 노랫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문학의 언어로 보기에는 세속적인 면이 있어요. 훨씬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면이 있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색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런 교양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혁 군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여자친구 덕분에 이 동혁 군이 이런 공부를 계속 해나간다라면 대중음악 평론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자친구 덕분에 네. 직업도 네. 바뀌게 될 수 있겠네요. 사랑도 하고 이렇게 교양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굉장히 좋은 책 추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동혁 씨에게 살짝 다른 방면에서의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궁금한데요? 좀 쉬시라고. 손힘찬 작가의 책 오늘은 이만 쉴게요. 제목 좋다. 이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좀 챙길 필요도 있어. 실수를 막아주는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말한 챕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들어보시고 지금 동혁 군도 한번 챙기면서 여자친구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타인만을 생각하느라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감정의 시동을 걸기 전에 이성의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게 또 노래를 추천해달라 그러네. 부글부글. 이게 아니라 네.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를 잡아보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내가 왜 이렇게 부글부글거리고 있지? 막 이렇게 하는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나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동혁 군이 열심히 여자친구를 위해서 노래 추천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야, 여친아, 오빠를 위해서 우리 여친이가 노래 추천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역할 바꾸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디어 맞습니다. 좋은데? 예. 연인이 너무 연인에게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본인 챙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본인만의 생활의 밸런스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각자일 때는 개인의 생활을 충실을 해야 안정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야 만나고 나면 시너지 뿜뿜 나서 오빠 빨리빨리 노래 추천해줘요. 그럼 퍽퍽퍽퍽 AI 보처럼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악셀을 적절히 예. 여자친구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남친인지 아니면 노래 추천해주는 AI인지 내가 헷갈린다 라고 하셨던 박동혁 군의 사연 같이 만나봤습니다. 네, 사연자분께는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해결책 선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희 TV책방 북소리 해결책 코너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사연은요, TV책방 북소리 SNS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해결책을 선물로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생각이 나 그냥 조용히 아무런 예고 없이 혼자서 있을 때나 네 생각이 나
습관처럼 네 소식을 확인하고 쓸데없이 핸드폰만 쳐다봐 너를 끊기 힘들었던 그때보단 숨막히게 고모한 지금이 나 I don't miss you 이제 난 없이 난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I'll be alright I don't miss you Don't miss me too 난 아직 너를 그래도 아직 너를 못 참고 찾게 될까 불안해져 애써 아닌 척 무심한 척 해봐도 네 작은 흔적에도